한밤중 남편의 통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걱정 마. 내일이면 그 여자 확실히 죽어. 200평짜리 저택도 다 내 차지가 될 거고. 다음 날 시어머니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그날 밤 유난히 거센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육중한 빗방울이 200평짜리 저택의 유리창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음산한 울음소리처럼 차갑고 서글펐습니다. 최고급 매트리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등골이 서늘해졌고 어두컴컴한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벽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남편 민주는 아직 방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5년 동안 오늘 밤처럼 이 집이 무서울 정도로 넓고 공허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여자에게는 육감이 있다던가요. 특히 가정의 행복이 벼랑 끝에 섰을 때는 더욱 그렇다고들 하죠. 저는 좀처럼 잠들지 못하고 계속 뒤척였습니다. 가슴속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속은 쓰려왔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파고들었고 결국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따뜻한 물이라도 마시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길고 어두운 복도 끝에서 새어나오는 노란빛의 간접 조명만이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를 맨발로 소리 없이 걸었습니다. 민준의 서재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문틈으로 가느다란 빗줄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또 밤늦게까지 일하는구나. 평소와 같은 모습에 저는 안쓰러움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지난 5년간 저는 부잣집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호의호식하며 살았지만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 하나 낳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인 김 회장님과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저를 대놓고 구박하셨죠. 하지만 민주는 늘 자상한 남편인 척하며 제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위로했습니다. 한때는 복이라고 여겼던 그의 가짜 다정함을 떠올리며 저는 어서 들어가 잠을 자라고 말하기 위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문고리에 손이 닿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매일 듣던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잔인한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민주는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는 분노와 초조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이를 악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 알아야. 모든 건 계획대로 완벽하게 준비됐어. 내일이 결혼 5주년 기념일인데 분위기 전환도 할 겸 그 여자 데리고 제주도에 갈 거야.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 여자라니? 설마 나를 말하는 건가? 저는 숨을 죽이고 두꺼운 원목문에 귀를 바짝 갖다 댔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상대는 분명 여자였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소름 끼치게 달콤해졌거든요. 그는 김 기사에게 이 일을 맡겼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 한라산 도로는 안개도 자주 끼고 외진 곳이라 핸들을 살짝만 꺾으면 차가 수십 미터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질 거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저 단순한 교통사고로 생각할 거라고 했습니다.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어. 쓸모없는 마누라만 죽어주면 이 저택이랑 수백억 대의 보험금은 전부 우리 차지가 되는 거야. 그 여자랑 그 집안 이제 정말 지긋지긋해.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막기 위해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다리가 풀려 차가운 벽에 몸을 기대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았을 겁니다. 지난 5년간 제 곁에서 잠들고 사랑한다며 저를 지켜주겠다던 남편이 저를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헤집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의 가식적인 행복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념일마다 안겨주던
화려한 장미 꽃다발, 부모님 앞에서 제게 먼저 반찬을 집어주던 자상한 모습. 그 모든 것이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의 탐욕을 감추기 위한 완벽한 연극이었습니다. 그는 아라라는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제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저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민준의 발소리와 만족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 여자를 내쫓고 싶어 하셨어. 하지만 이렇게 해야 험한 소리 안 듣고 그 여자의 재산을 전부 합법적으로 차지할 수 있지. 내일 축배를 들 준비나 하고 있어.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그의 멱살을 잡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까지 하냐고. 나는 당신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당신 부모님의 멸시를 견뎠고 내 비자금까지 털어 당신 사업을 도왔는데 그 대가가 결혼기념일에 맞춰 치밀하게 계획된 사형 선고란 말인가. 하지만 이성은 지금 움직이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지금 들이닥친다면 그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저를 그 자리에서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제 죽음은 집안에서 일어난 사고나 돌연사로 위장될 겁니다. 그의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겠죠. 살아야 해. 살아서 저 살인자의 가면을 벗겨야 해.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맹목적인 사랑을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 바쳤던 내 자신을 위해 반드시 정의를 되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머리끝까지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두려움과 분노로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마치 이 집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려는 듯이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저는 죽은 듯이 잠든 척했지만 온 신경은 그의 움직임에 쏠려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민준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제 옆에 누워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역겨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그를 밀쳐내지 않기 위해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그는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자기야, 잘 자. 내일은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는 날이 될 거야. 그 인사는 마치 저승사자의 작별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눈물은 안으로 흘렀고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은 날 죽이고 싶겠지만 난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 하늘이 보고 있어.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거야. 이 순간부터 당신의 착하고 순종적이던 아내는 죽었어.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서연일 거야. 당신과 당신의 가족 모두에게 이 잔인함의 대가를 치르게 할 사람. 아침 햇살이 커튼을 뚫고 제 눈을 비췄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에게는 더 이상 행복한 기념일이 아니었습니다. 생사를 건 전쟁의 시작일 뿐이었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욕실로 가 찬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밤새 울어 퉁퉁 부은 눈, 습한 얼굴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침착해야 해. 저 교활한 여우 앞에서 행복한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야 해. 절대 빈틈을 보여서는 안 돼. 저는 가볍게 화장을 해서 다크서클을 가리고 민준이 예쁘다고 칭찬했던 옥색 원피스를 골라 입었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민준은 이미 일어나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설렁탕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저를 본 그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 눈빛에는 가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일어났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집 설렁탕 사왔어. 오늘 장거리 가야 하니까 든든하게 먹어야 경치 구경할 힘이 나지. 자기 좋아하는 대로 파마니
고기 많이 넣어달라고 특별히 부탁했어. 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설렁탕 그릇을 보며 속이 메스꺼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해준 하늘에 감사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설렁탕을 보니 역겨운 가식만 느껴졌습니다. 저 세상으로 보내기 전 마지막으로 배불리 먹이려는 걸까? 아니면 이 안에 수면제라도 타서 차 안에서 쉽게 나를 해치려는 걸까? 저는 혐오감을 꾹 누르고 의자에 앉아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정말 자상하네요. 민주는 제 맞은편에 앉아 숟가락을 건네며 식기 전에 어서 먹으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는 제가 먹는 모습을 빤히 쳐다보며 가끔 초조한 듯 벽시계를 힐끔거렸습니다. 그때 시부모님인 김 회장님과 박 여사님이 위층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여행 갈 준비를 하는 것을 본 박 여사님은 입을 삐죽이며 빈정거렸습니다. 기념일은 무슨, 매년 꼬박꼬박 챙기네. 돈 아까운 줄도 모르고 집에서 대를 이을 생각이나 할 것이지 애 낳을 약이나 지어 먹을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닐 궁리만 해. 애 못 낳는 여자는 온몸에 금을 발라도 쓸모없는 거야. 박 여사님의 가시 돋친 말은 제 가슴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지난 5년간 단 하루도 저런 모욕적인 말을 듣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갖기 위해 수백 첩의 한약을 마셨고 전국의 유명한 절이란 절은 다 찾아다니며 빌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모두 감내했지만 결과는 언제나 실패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렸고 저를 집안의 가시처럼 대를 끊는 원흉처럼 여겼습니다. 민준이 황급히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시면 서연이가 속상해하잖아요. 오늘 저희 좋은 날인데 좀 봐주세요. 이번에 여행 가서 마음 편히 지내다 보면 좋은 소식이 있을지 누가 알아요. 김 회장님은 차갑게 콧방귀를 뀌며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제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어딜 가든 마음대로 해. 그 몸뚱이나 잘 간수하고 새로 산 차가 몇 억짜린데 운전 조심해서 흠집 하나 나지 않게 해. 저는 뜨거운 숯을 삼키듯 설렁탕을 억지로 넘겼습니다. 이 가족의 냉대와 눈앞에 앉은 남편의 잔인함은 제가 이곳에서 가족의 행복이라는 것을 지키려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저는 몰래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켜고 가방 깊숙이 숨겼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민준의 모든 거짓말과 비정상적인 행동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자 민준은 서둘러 차로 가자고 재촉했습니다. 그는 매우 조급해 보였고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가 차 키를 쓴 때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려운 걸까? 아니면 범죄의 순간을 앞두고 흥분한 걸까?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검은색의 번쩍이는 고급 세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저희 부모님이 절반을 보태주신 차였지만 명의는 민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신사처럼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차에 오르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치 움직이는 관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저택을 돌아보았습니다. 이곳은 한때 제 꿈이었고 제가 가꾸던 보금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청춘과 믿음을 묻어버린 무덤이 되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서 돌아온다면 이 잔인한 인간들을 모두 여기서 내쫓을 거라고. 이 집, 이 땅의 일부는 내 피와 땀이 깃들어 있어. 저들이 이렇게 날로 빼앗게 두지 않을 거야. 민준이 시동을 걸자 차는 부드럽게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우리가 결혼식 날 들었던 로맨틱한 사랑 노래를 틀었습니다. 감미로운 음악 소리가 좁은 차 안에 울려 퍼지자 오히려 공기는 더욱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앞만 보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안전벨트를 꽉 쥐고 운명의 여정을 위한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가방 속 휴대폰은 조용히 모든 숨소리와 움직임을 기록하며 곧 일어날 범죄의 증인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쏜살같이 달리며 시끄러운 도시를 뒤로 했습니다. 민주는 꽤 빠른 속도로 운전했고 누군가를 경계하듯 이따금 백미러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며 그가 의심하지 않도록 가끔 시시콜콜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보,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출발해요? 점심때쯤 출발할 줄 알았는데. 민주는 화들짝 놀라며 서둘러 설명했습니다. 일찍 가야 시원하잖아. 그리고 오늘 하루를 온전히 자기랑 보내고 싶어서. 거기 가서 점심도 먹고 호수 구경도 해야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달콤했지만 저는 그 속에 떨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차 안의 에어컨은 낮은 온도로 설정되어 있었지만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걱정하는 걸까? 계획이 실패할까봐 두려운 걸까? 아니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걸까? 아니, 그 같은 인간에게 양심이 있을 리 없지. 그는 단지 계획이 탈로 날까봐 두려워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차는 서서히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한쪽은 깎아지른 절벽, 다른 한쪽은 아득한 낭떠러지인 구불구불한 길이 이어졌습니다. 안개가 짙어지기 시작하며 시야를 가렸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어젯밤 그가 통화에서 말했던 완벽한 사고 현장이었습니다.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고 등골을 타고 오싹한 한기가 흘렀습니다. 생사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액정을 힐끗 보더니 안색이 확 변하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순진한 척 물었습니다. 누구예요? 왜 전화 안 받아요? 민준은 우물쭈물하며 대답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야. 보험이나 부동산 광고겠지. 귀찮아서 안 받았어. 분위기 깨기 싫어서. 하지만 불과 몇 분 뒤 그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민주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핸들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차를 갓길에 한적한 공터에 세웠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타이어 좀 확인해 보고 올게. 아까부터 차가 좀 흔들리는 것 같아서. 산길이라 위험하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문을 열고 내려 차 뒤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그는 타이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몰래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매우 다급해 보였고 손짓을 해가며 격앙된 얼굴로 무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싸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안전벨트를 풀고 언제든 차문을 열고 도망칠 준비를 하며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창문을 살짝 열어 엿들으려 했지만 거센 바람 소리 때문에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전화기에 대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계약금까지 다 보냈잖아. 네가 안 하면 다른 놈 시키면 그만이야. 나한테 장난치지 마. 아무래도 고용된 살인청부업자 그 김기사라는 자에게 문제가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돈을 더 요구하거나 다른 변수가 생긴 거겠죠. 이것이 제게는 기회였습니다. 그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면 저도 대처할 시간을 벌 수 있을 겁니다. 민주는 전화를 끊고 분한 듯 타이어를 세게 걷어차더니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살기가 가득했고 아까의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시동을 걸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차에 문제 없어요? 라고 묻자 그는 소리쳤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 조용히 앉아 있어. 자꾸 말 시키지 마. 머리 아프니까.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그의 살인 계획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했습니다.
차가 조금 더 달리자 민주는 갑자기 급정거를 했습니다. 우리 앞에는 트럭 한 대가 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온몸에 문신을 한 거구의 남자가 험악한 얼굴로 차에서 내리더니 민준에게 멈추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민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무언가 욕설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차 안에 가만히 있어. 문 잠그고 절대 나오지 마. 내가 내려서 무슨 일인지 보고 올게. 저는 민준의 뒷모습을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는 낯선 남자에게 다가갔고 두 사람은 매우 험악한 분위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남자는 민준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다가 우리 차를 가리켰습니다. 민준은 기가 죽은 듯 보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지갑을 꺼내 남자에게 돈다발을 건넸지만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민준의 손을 뿌리치고는 그를 자신의 트럭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저 남자가 나를 죽이기로 한 김 기사일까? 왜 민준을 위협하는 거지? 아니면 둘 다 죽이고 강도 사건으로 위장하려는 걸까? 바로 그때 그 남자가 민준을 땅바닥에 거칠게 밀치고는 우리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가 시동을 걸자 저는 비명을 지르며 차문을 열고 뛰어내리려 했지만 아까 운전석에서 잠근 중앙 잠금 장치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낯선 남자는 저를 돌아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런이가 정말 역겨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예쁜 아가씨, 가만히 앉아 있어. 내 남편이 너랑 이 차를 나한테 넘겼거든. 오늘 내가 평생 잊지 못할 여행을 시켜주지. 차는 제 절망을 비웃듯 쏜살같이 달려나갔습니다. 저는 뒷유리창을 통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민준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차를 따라오다가 이내 길바닥에 주저앉아 무력하게 차를 바라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잠깐, 그때 민준의 눈빛은 저를 걱정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을 잃은 것에 대한 극도의 공포였습니다. 그는 차를 잃을까봐, 보험금이라는 돈벌이 수단인 저를 잃을까봐 두려워했을 뿐 부부간의 정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차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남자는 끔찍한 속도로 차선을 넘나들며 난폭 운전을 했습니다. 그에게서는 지독한 술 냄새가 났고 그는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민준을 향해 비겁한 놈이라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아내를 죽여달라고 사주해 놓고 돈은 깎으려 했다고요. 그는 오늘 부부 둘 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이 차는 빚 대신 자기가 가질 것이고 저는 나중에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더 이상 민준의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김기사라는 자가 민준을 배신했거나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제 목숨은 이제 술에 취한 미치광이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평정심을 되찾고 탈출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제 손에 아직 휴대폰이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이곳은 신호가 잡혔다 끊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인 친구 지혜에게 몰래 위치 정보와 함께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살려줘. 제주도 산길. 차를 빼앗겼어.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차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술 취한 운전자는 급커브 길에서 핸들을 제어하지 못했고 차는 그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쇠가 찢어지는 굉음과 함께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눈앞에 세상이 뒤집혔고 차는 몇 바퀴를 구른 뒤 허공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 끔찍한 순간 저는 시골에 계신 늙은 부모님과 아직 풀지 못한 억울함만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운명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뼈가 산산조각 난 것 같았습니다. 풀과 흙냄새, 그리고
매캐한 기름 냄새가 코를 찔러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을 뜨자 하늘을 가린 빽빽한 나뭇잎들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에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차가 절벽으로 추락하던 순간 조수석 문이 가드레일에 부딪히면서 열렸던 겁니다. 저는 차 밖으로 튕겨 나와 절벽 중턱의 무성한 덤불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차와 술 취한 운전자는 저 아래 깊은 계곡으로 추락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팔다리를 움직여 보았습니다. 다행히 온몸에 찰과상을 입고 고통스러웠지만 뼈가 부러지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나무 뿌리를 붙잡고 조금씩 기어올라 길 위로 향했습니다.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니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간간이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김 기사는 죽은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파놓은 함정에 저 대신 그가 빠져 죽은 셈이었죠. 겨우 길가에 올라서자 멀리서 구급차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급히 큰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지금 당장 모습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민준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가 앞으로 어떤 연극을 펼칠지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재킷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휴대폰 액정은 깨졌지만 다행히 작동은 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걱정으로 잠긴 지혜의 목소리가 바로 들려왔습니다. 지혜야, 나야, 나 살아있어. 30분쯤 뒤 지혜가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들의 눈을 피해 외진 커브길에서 저를 태웠습니다. 흙과 피로 범벅이 된 제 모습을 본 지혜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지인의 개인 병원으로 데려가 상처를 치료해 주었고 앞으로 펼쳐질 흥미진진한 연극을 위해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절대 비밀로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호화로운 저택에서는 박 여사님이 푸짐한 점심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콧노래를 부르며 그릇을 정리했습니다. 지금쯤이면 꼴 보기 싫은 며느리가 아들의 인생에서 사라졌을 거라 생각하며 기뻐하고 있었죠. 그때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 여사님은 앞치마에 손을 닦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경찰의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김민준 씨 댁 맞습니까?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유감입니다만 해당 차량이 방금 제주도 산길에서 추락 사고를 당했습니다.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시신이 심하게 훼손되어 신원 확인을 위해 가족분들이 급히 와주셔야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여사님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수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소파 위로 쓰러져 기절했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던 김 회장님이 소리를 듣고 달려와 아내가 쓰러진 것을 보고는 황급히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정신을 차린 박 여사님은 아들 이름을 부르며 비통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민준아, 내 아들아, 왜 엄마를 두고 먼저 갔니? 아이고, 내 아들아.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 회장님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얼굴도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노부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차 주인이 민준이고 민준이 제주도로 간다고 했으니 당연히 운전자가 민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운명의 장난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지혜가 저를 저택 대문 앞에 내려주었습니다. 마침 김 회장님이 박 여사님을 부축하며 병원으로 가기 위해 차에 오르던 참이었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리자 옷은 찢어지고 온몸에 붕대를 감았지만 멀쩡히 살아있는 제 모습을 본 두 사람은 귀신이라도 본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박 여사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손가락질하며 더듬거렸습니다. 너 사람이냐, 귀신이냐, 내가 왜 여기 있어? 우리 민준이는
어디 있느냐고. 저는 슬픈 척 울음을 터뜨리며 박 여사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무서웠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그 강도가 민준 씨를 길에 밀쳐버리고 저를 데리고 갔어요. 다행히 차가 절벽으로 떨어지기 전에 저는 뛰어내렸어요. 민준 씨는 아직 그 산길에 있을 거예요. 제 말을 들은 박 여사님은 죽다 살아난 사람처럼 황급히 기사에게 운전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저도 그들과 함께 차에 올라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이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니까요. 가족이 탄 차는 제주도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박 여사님은 아들이 무사하기만을 빌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어디를 다쳤는지, 얼마나 아픈지는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제 목숨은 민준의 발톱만도 못했던 것이죠. 저는 차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시댁 식구들의 가식적이고 이기적인 걱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영안실 주변은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포르말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교통경찰 한 분이 나와 저희를 맞았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 저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차가운 침대 위에는 사람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새까맣게 타버린 시신이 흰 천에 덮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불에 타지 않은 유류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악어 가죽 지갑과 다이아몬드가 박힌 금장 롤렉스 시계였습니다. 박 여사님은 그 시계를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까맣게 탄 시신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이건 우리 민준이 시계야. 내 아들이 틀림없어. 아이고, 내 아들아. 왜 이렇게 끔찍하게 죽었니? 그녀는 거의 실신할 정도로 통곡했고 간호사 2명이 부축해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김 회장님도 옆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불에 그을린 지갑을 떨리는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뒤에 서서 형언할 수 없는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 지갑과 시계는 분명 민준의 것이었지만 김 기사가 그를 차에서 밀치기 전에 빼앗은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값비싼 물건들이 그의 부모가 원수의 시신을 아들로 착각하게 만든 것이죠. 비극적인 분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영안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옷은 흙투성이었고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민준이었습니다. 방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통곡하던 박 여사님은 갑자기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방금 들어온 사람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김 회장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계속 눈을 비볐습니다. 그리고 민준은 멀쩡히 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자신을 보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었고 입술을 달싹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어떻게 죽은 게 아니었어. 박 여사님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달려가 온몸을 더듬으며 기쁨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아, 내가 살아있었구나. 그럼 저 시신은 누구니? 엄마는 너를 잃은 줄만 알았어. 민준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두려움과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는 차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 박살이 났는데 어떻게 제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저는 그의 손을 아플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여보, 다행이에요. 무사했군요. 저는 강도들이 당신을 해친 줄만 알았어요. 저는 차가 떨어지기 전에 운 좋게 뛰어내렸어요. 하늘이 우리 부부를 도왔나 봐요. 그렇죠. 민준은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내를 죽이려던 계획이 처참하게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비싼 차까지 잃고 하마터면 부모님 손에 장례를
치를 뻔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경찰이 물었습니다. 그럼 사망한 이 남성은 누구입니까? 왜 김민준 씨의 지갑과 시계를 가지고 있었죠? 민준은 당황하며 누나를 굴려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저 형사님, 그놈은 강도입니다. 제 차를 막고 저를 기절시킨 뒤에 차와 귀중품을 모두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아마 술에 취해서 혼자 절벽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의 뻔뻔한 거짓말에 감탄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연극의 감독이 더 이상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신원 확인 절차를 마친 뒤 우리 가족은 자세한 진술을 위해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조사관 앞에 앉아 불안한 듯 손을 떨었습니다. 그는 대담한 강도 사건의 피해자인 척 연기했지만 이마에 맺힌 땀방울과 불안한 눈빛은 그의 속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강도의 인상착의와 사건 경위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물었습니다. 민주는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아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며 덩치가 큰 남자였다고 둘러댔습니다. 심지어 오토바이를 탄 공범도 있었다고 거짓말을 보탰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가끔씩 세부 사항을 보충하는 척하며 그를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여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남자가 차를 세웠을 때 당신이 돈다발을 건넸잖아요. 두 분이 꽤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것 같았는데 지갑도 직접 건네주지 않았나요? 왜 강도라고 하세요? 민주는 저를 돌아보며 위협적인 눈빛으로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여자가 뭘 안다고 그래? 그때는 너무 놀라서 목숨이라도 건지려고 돈을 준 거야. 괜히 쓸데없는 소리에서 경찰 수사에 혼란 주지 마. 경찰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민준을 쳐다보더니 제게 돈을 건네는 장면에 대해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저는 겁먹은 척 민준의 뒤에 숨으며 너무 놀라서 잘못 기억한 것 같다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수사관들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찰이 피해자의 시신에서 발견된 지갑을 내밀자 민주는 범죄의 증거를 본 듯 움찔했습니다. 그는 지갑을 돌려받기를 주저했습니다. 그 안에는 그의 신분증뿐만 아니라 김 기사와의 검은 거래와 관련된 무언가가 들어있을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그냥 증거물로 가지고 계십시오. 수사가 다 끝나면 돌려주셔도 됩니다. 경찰서를 나오자 민주는 죽다 살아난 사람처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나서자마자 그는 분노에 찬 눈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저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는 제 얼굴에 자기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 으르렁거렸습니다. 너 똑똑히 들어. 오늘 일에 대해 누구에게든 한마디라도 더 짓거리면 나 원망하지 마. 저는 예전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요? 저는 당신 아내인데 당신 편을 들어야죠. 하지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경찰들 아주 똑똑해서 쉽게 속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불에 타 죽은 그 남자. 왠지 낯이 익어요. 예전에 어느 카페에서 당신이랑 이야기하는 걸 본 것 같은데. 민주는 화들짝 놀라며 제게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네, 네가 잘못 본 거야. 난 사업하는 사람이지. 그런 조폭 같은 놈들이랑 엮일 일 없어. 그는 제가 무언가 알고 있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의심과 공포가 그의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금 저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유일한 생존자이자 언제든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진실을 쥔 사람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자 저택 전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무사히 돌아왔지만 수억 원짜리 고급 차는 사라졌고
경찰서까지 들락거린 일로 김 회장님과 박 여사님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쉬기도 전에 시부모님은 저희 부부를 거실로 불러 긴급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벨벳 소파에 앉아 염주를 돌리면서도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올해 우리 민준이 애군이 제대로 꼈구나. 재산 잃은 건 그렇다 쳐도 하마터면 목숨까지 잃을 뻔했어. 그 원인이 다 저 살기 등등한 며느리 때문이야. 저게 이 집에 들어온 뒤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손주 하나 못 낳더니 이제는 집안의 풍파까지 일으키고 김 회장님도 아내의 말에 동조하며 심각한 표정으로 파이프를 잿더리에 탁탁 털었습니다. 네, 어머니 말이 맞다. 수억짜리 차가 날아갔고 경찰 조사까지 받고 있으니 혹시라도 집안에 해가 될까 걱정이구나. 내 생각은 이렇다. 액땜도 하고 가족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서연이 네가 재산 포기 각서에 서명을 해야겠다. 이 저택과 교회에 있는 땅 몇 개는 일단 우리 부부 명의로 해놓자. 모든 일이 조용해지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저는 그 말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애써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결국 저들은 저를 불행의 원인으로 몰아가며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겁니다. 민준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제가 이혼하며 재산 분할을 요구할까봐 지금 당장 저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려 한 것이죠. 민준은 옆에서 아내를 변호하는 말 한마디 없이 침묵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아마 머릿속으로는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저를 압박해서 빨리 서명을 받아내길 바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나중에 또다시 제 목숨을 노릴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박 여사님은 미리 준비해 둔 각서와 펜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서명해라. 어서 서명해서 이 어미 마음 좀 편하게 해다오. 내가 용한데 가서 물어보니 이렇게 해야 우리 민준이 목숨을 지킬 수 있다더라. 네가 남편을 생각한다면 망설이지 마라. 저는 각서를 들어 훑어보았습니다.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본인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모든 공동 및 개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며 모든 처분권을 시부모님께 위임한다. 정말 끝없는 탐욕이었습니다. 저는 세 사람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쳐다본 뒤 조용히 각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민준 씨 걱정하시는 마음은 알겠지만 재산 문제는 중대한 일이고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민준 씨는 아직 법적인 부부인데 왜 번거롭게 명의를 이전해야 하죠? 제가 이 집을 빼앗을까봐 두려우신 건가요? 박 여사님은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말대꾸야. 이 집은 우리 민준이가 번 돈으로 산 거야. 네가 보탠 게 뭐가 있다고 권리를 주장해? 5년 동안 빌부터 산 것만으로도 부족해. 서명하라고 할 때에 안 하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거실의 공기는 끊어지기 직전에 기타 줄처럼 팽팽해졌습니다. 박 여사님의 고함이 넓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조각상처럼 앉아 제 태도를 살폈습니다. 그는 제가 평소처럼 울며불며 사정한 뒤 조용히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서명할 것이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방을 열어 파란색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런 날을 대비해 오랫동안 소중히 보관해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공증사무소의 붉은 직인이 찍힌 서류 한 장을 꺼내 박 여사님의 터무니없는 각서 위에 가볍게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민준 씨. 이 서류는 잊으셨나 봐요. 2년 전 민준 씨가 맹장 수술을 받기 전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작성했던 유언장이에요. 여기에는 만약 민준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 이 저택과 모든 예금,
회사 지분을 포함한 전 재산을 유일한 법적 상속인인 아내, 저 이서연에게 남긴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세 사람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유언장을 쳐다보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민준의 서명이었고 공증 도장도 진짜였습니다. 민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그제야 기억이 난 듯했습니다. 당시 그는 저를 영원한 사랑으로 속여 제 비자금을 모두 그의 사업에 투자하게 만들려고 로맨틱한 연극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젊고 건강하니 죽을 리 없다고 생각하며 아내의 마음을 얻기 위해 가볍게 유언장을 썼던 것이죠. 하지만 그 종이 한 장이 이제는 제 목숨을 지키는 부적이자 그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여전히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민준 씨는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으니 물론 이 유언장은 효력이 없어요. 하지만 이것은 남편의 뜻이 모든 것을 제게 남기고 싶었다는 것을 증명하죠. 그런데 왜 지금 아버님, 어머님은 제게 재산 포기를 강요하시는 건가요? 아들의 뜻을 거스르려는 건가요? 아니면 아들이 빨리 죽기를 바라며 며느리와 재산 다툼을 하려는 건가요? 김 회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분노로 얼굴이 파랗게 질려 손에 쥔 각서를 구겨버렸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앉아 옴짝달싹 못했습니다. 그는 유언장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신의 뺨을 때리는 격이었으니까요. 감정을 이용한 사기꾼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스스로를 저주했다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는 만약 이를 크게 벌이면 제가 모든 것을 폭로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때는 재산뿐만 아니라 명예까지 잃게 될 테니까요. 저는 유언장을 다시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피곤하네요. 먼저 방에 들어가 쉬겠습니다. 앞으로 재산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내지 말아주세요. 제 것은 제 것이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탐하면 언젠가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세 사람의 당혹스러움과 분노를 뒤로 한 채 돌아섰습니다. 저는 굳건한 발걸음으로 계단을 올랐습니다.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이 전쟁의 첫 번째 라운드는 제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저는 그의 다음 음모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액땜을 위해 절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사실은 지혜의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지혜는 제 대학 시절 가장 친한 친구이자 똑똑하고 날카로우며 언제나 정의의 편에 서는 여자였습니다. 지혜의 사무실은 서울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빌딩 10층에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독립된 공간은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기에 아주 적합했습니다. 제가 사무실로 들어서는 것을 보자마자 지혜는 달려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를 어루만지며 아직도 떨리는 목소리로 아픈 곳은 없는지 상처는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지혜의 진심 어린 걱정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온통 거짓과 잔인함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지혜의 우정은 저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제가 전화통화를 엿들은 그날 밤부터 경찰서에서 벌어진 민준의 서투른 연극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지혜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책상 위 볼펜을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제게 재산 포기 각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했다는 대목에 이르자 지혜는 분노의 차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것들은 정말 인간도 아니야. 아내를 죽이려 한 것도
모자라 재산을 날로 먹으려고 해? 서연아, 네가 너무 착해서 그래. 나였으면 당장 그 집안 사람들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었을 거야. 하지만 잘했어. 그 유언장은 그들의 허를 찌르는 아주 강력한 한방이었어. 이제 우리는 그들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을 완벽한 법적 계획을 세워야 해. 지혜는 두꺼운 서류철을 꺼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외도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해주지만 살인 교사 혐의로 그를 감옥에 보내려면 불분명한 녹음 파일 이상의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는 민준과 저 대신 죽은 김 기사와의 연관성을 찾아야 했습니다. 민준이 김 기사를 고용해 저를 살해하려 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그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혜는 또한 민준이 당황해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몰래 공동재산에 대한 동결 신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법원과 수사기관에 제출할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지혜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강해져야 해. 이 싸움은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내 명예와 목숨을 위한 거야. 내가 내 뒤에서 전적으로 지원할게. 우리 그 배신자의 가면을 벗겨서 세상에 알려주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마음은 결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지혜에게 민준의 내연 여인 아라에 대해 조사해줄 유능한 사설 탐정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김 기사와는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민준의 비밀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민준의 가장 큰 약점, 바로 그의 두려움과 탐욕을 파고들 것입니다. 법률 사무소를 나서자 저는 마치 새로운 힘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오늘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지만 저는 거대한 폭풍이 저 저택을 덮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전자제품 상점에 들러 전문가용 녹음펜과 초소형 카메라 몇 개를 샀습니다. 저는 그 집을 민준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올 덫으로 만들 것입니다. 집에 돌아오니 여전히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민준은 외출 중이었습니다. 아마도 교통사고건을 무마하기 위해 손을 쓸어 다녔거나 내연녀를 만나 다음 계획을 짜고 있겠죠. 김 회장님과 박 여사님은 방에 틀어박혀 어떻게 하면 제게서 재산을 빼앗을지 의논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민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이 방은 평소에는 저조차도 출입이 금지된 곳이었습니다. 민준은 청소도 못하게 했고 외출할 때마다 항상 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너무 당황하고 서두른 탓인지 문을 잠그는 것을 잊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방 안에는 담배와 독한 술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주인의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저는 어지러운 서류에는 신경 쓰지 않고 벽에 걸린 가을 풍경 유화 그림으로 곧장 다가갔습니다. 그 그림 뒤에는 최신형 벽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금고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민준은 의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금고 비밀번호를 자주 바꿨지만 절대 잊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미신을 매우 믿는다는 것이었죠. 그는 좋은 기업과 관련된 숫자가 행운과 재물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예전에 그는 제게 우리가 처음 데이트한 날이 자기 인생 최고의 행운의 날이었다고 자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큰 계약을 성사시켰기 때문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숫자 키패드에 6년 전 첫 데이트 날짜를 눌렀습니다. 2018년 10월 12일 삐 소리와 함께 신호등이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었고 금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저는 기쁨의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황급히 입을 막았습니다. 그의 잠재의식 속에서는 여전히 그날이 행운의 날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숫자가 오늘 그를 지옥으로 이끄는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금고 안에는 고액권, 현금 다발과 외화, 금괴, 그리고 부동산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을 끈 것은 돈이나 금이 아니라 한쪽 구석에 놓인 검은색 가죽 수첩과 작은 USB였습니다. 저는 수첩을 들어 훑어보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회사의 비자금 장부였습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금액들이 A 상무님 선물, B 프로젝트 로비 자금, C 인허가 비용 등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USB를 민준의 노트북에 꽂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비밀 회계 파일과 유령 계약서, 그리고 그가 뇌물을 건넨 공무원들의 명단이 담긴 폴더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블랙펀드라는 이름의 폴더에는 그가 재산을 빼돌리고 탈세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개설한 해외은행 계좌 정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야. 이것이야말로 민준을 살인 교사 혐의뿐만 아니라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 증거들이라면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경력은 끝장나고 명예는 땅에 떨어지겠죠. 저는 재빨리 USB의 모든 데이터를 제 휴대폰에 복사하고 클라우드에 업로드했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으로 검은 수첩의 모든 페이지를 촬영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뒤 저는 조심스럽게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금고 문을 닫고 그림을 바로 걸었습니다. 컴퓨터의 흔적을 지우고 금고 키패드의 지문도 깨끗이 닦았습니다. 서재를 나와 문을 닫는 순간 민준의 차가 대문 앞에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침실로 달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고 잠든 척했습니다. 잠시 후 민준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동안 저를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물소리가 제 거친 숨소리를 감춰주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범죄 증거가 가득 담긴 휴대폰을 꽉 쥔 채 누워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의 끝이 다가오고 있어. 3일 후 지혜가 소개해준 탐정이 김 기사의 신상과 아라와의 관계에 대한 두꺼운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그 안의 정보는 저를 경악하게 했고 민준의 비열함에 다시 한번 치를 떨게 했습니다. 김 기사의 본명은 김태수, 전과 기록이 있는 조폭으로 6개월 전에 출소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김태수가 바로 민준의 내연녀 아라의 먼 친척 오빠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라는 단순히 남의 가정을 파괴한 상간녀일 뿐만 아니라 민준에게 자신의 친척을 고용해 그의 아내를 죽이도록 중개한 공범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천생연분의 악마 커플이었습니다. 탐정은 또한 민준이 사고 발생 이틀 전에 김태수에게 5억 원을 송금한 은행 거래 내역 사본을 보내왔습니다. 송금 내용은 건축 자재 구입비라고 적혀 있었지만 알코올 중독자인 백수 김태수가 무슨 수로 건축 회사를 운영하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민준의 살인 교사를 입증하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글자들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심지어 가족을 이용해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려 했습니다. 만약 그날 김태수가 돈을 더 요구하지 않았거나 술에 취해 일을 망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쯤 저 차가운 절벽 아래서 원혼이 되어 떠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 피와 땀이 섞인 재산 위에서 축배를 들고 있었겠죠.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매우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방금 김태수가 살던 동네 보건소에서 그의 진료 기록을 확인했어. 그는 간질 병력이 있고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어. 민준이 그런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를 일으키게 한 것은 완벽한 우발적 사고로 위장하려 했다는 증거야. 하지만 하늘이 도왔지. 바로 그 불안정한 상태가 김태수를 죽이고 내 목숨을 살린 거야. 저는 지혜에게 이 증거들을 아직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민준과 아라가 김태수의 죽음이라는 큰 문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분명 아라는 친척 오빠가 죽었는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준은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아라의 입을 막으려 하겠죠. 그들의 이해관계 충돌이 바로 제가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지렛대가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이 몰래 발코니로 나가 통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커튼 뒤에 숨어 원격으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애써 화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했지.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 김 기사가 스스로 저지른 일이야. 날 끌어들이지 마. 돈은 이미 충분히 보냈어. 그가 죽은 건 자기 운이 나빴던 거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계속 귀찮게 굴면 지원 끊어버릴 줄 알아. 전화기 너머의 아라는 울거나 협박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점점 더 평정심을 잃어갔습니다. 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머리를 쥐어뜯으며 서성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차갑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알았어. 내일 오후에 늘 가던 카페에서 만나. 장례비로 좀 더 챙겨줄 테니 혼자 와. 그리고 장난칠 생각 마. 저는 녹음을 끄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습니다. 내일은 아주 재미있는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혜에게 문자를 보내 장비를 준비해 달라고 했습니다. 내일 우리는 아주 재미있는 연극을 보러 갈 것이라고. 그 카페는 조용한 골목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어 은밀한 만남을 갖기에 아주 좋은 장소였습니다. 저와 지혜는 30분 먼저 도착해 큰 화분들로 가려져 있으면서도 민준이 항상 앉는 자리가 잘 보이는 구석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 지혜가 두둑이 팁을 챙겨준 직원의 도움을 받아 그 테이블 밑에 이미 카메라와 도청 장치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오후 3시 정각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설탕 없는 블랙커피를 시키고 초조한 듯 계속해서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10분 후 한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아라였습니다. 그녀는 젊고 아름다웠으며 옷차림도 세련됐지만 얼굴은 퉁퉁 붓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아라는 테이블을 치며 목소리는 낮췄지만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오빠는 억울하게 죽었고 가족들은 소송을 걸겠다고 난리예요. 그냥 가짜 사고라고 했잖아요. 왜 진짜 죽게 만든 거예요? 혹시 입막음하려고 일부러 죽인 거 아니에요? 민주는 눈을 부릅뜨고 아라를 쏘아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입 다물어. 그놈이 술을 퍼마시고 절벽으로 떨어진 걸 나보고 어쩌라고. 난 분명 가볍게 가드레일만 들이받으라고 했어. 멍청하게 죽은 건 자기 탓이지.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거야. 우리 다 같이 감옥이라도 가자는 거야. 아라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흐느꼈습니다. 말은 쉽게 하시네요. 이제 오빠 처자식들은 어떡해요? 책임지셔야죠. 그 5억 원은 오빠 도박 빚 갚기에도 부족해요. 10억 원 더 주세요. 그러면 가족들 설득해서 합의서 받아줄게요. 그냥 불의의 사고로 처리하는 걸로. 민주는 비웃었습니다. 잘생긴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10억, 내가 돈을 찍어내는 줄 알아? 아직 내 마누라가 안 죽어서. 재산은 그대로 그 여자 손에 있는데 내가 무슨 수로 돈을 마련해. 나도 지금 경찰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어. 나 너무 몰아붙이지 마. 궁지에 몰린 개는 사람도 무는 법이야. 저는 구석에 앉아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그들의 대화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들에게 사람의 목숨은 흥정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법과 타인의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잔인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지혜는 제 손을 꽉 잡으며 증거 수집을 위해 침착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라는 민준이 강하게 나오자 태도를 바꿔 더욱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디서 발뺌이에요. 제가 당신이 우리 오빠한테 아내 죽여달라고 사주하는 문자랑 녹음 파일 다 가지고 있는 거 잊었어요? 돈 안 주면 이거 전부 경찰이랑 당신 그 고귀한 아내한테 보낼 거예요. 그때 가서 뭐가 더 큰 손해일지 생각해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라의 뺨을 세차게 때렸고 그녀는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민준은 핏발선 눈으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네가 감히 날 협박해? 너도 공범이라는 거 잊었어? 내가 죽으면 너도 무사하지 못해. 내가 너도 그 김기사놈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줄까? 아라는 뺨을 감싸쥐고 흐느꼈습니다. 연인의 난폭한 모습에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영혼을 맹세했던 남자가 이제 악마의 본색을 드러낼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들의 싸움은 우리 카메라와 녹음기에 하나도 빠짐없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범죄와 타락을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민준과 아라가 앉은 테이블의 분위기는 극도로 험악해졌습니다. 민준은 아라를 때린 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으로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아라는 눈물을 닦고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그녀가 민준을 보는 눈빛은 두려움에서 극도의 증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따귀 한 대가 그녀를 어리석은 사랑의 환상에서 깨어나게 하고 자신이 그의 손에 있는 장기말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모양이었습니다. 아라는 비웃으며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날 죽이겠다고요? 내가 무서워할 것 같아요. 당신이야말로 비겁하고 잔인하고 쓸모없는 남자예요. 그러니 당신 아내가 5년 동안 아이 하나 못 낳았겠죠.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손에 들고 있던 담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주위에 누가 들었을까봐 안절부절 못하며 소리쳤습니다.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입 다물어. 하지만 아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녀는 주위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당신 불임이잖아요. 5년 동안 아내한테 쓴 한약 먹이면서 온 가족이 그분을 애 못 낳는다고 구박하게 만들었죠. 정작 아버지 될 능력이 없는 건 당신이면서 3년 전에 비뇨기과에서 검사받은 결과 회사 비밀 서랍에 숨겨둔 거 내가 다 촬영해놨어요. 나까지 속이려고 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당신 가정 파괴한 상간녀라는 오명만 쓰게 하려고요. 아라의 말은 조용한 카페에 터진 폭탄과도 같았고 어두운 구석에 숨어있던 제 심장에도 터졌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세상이 빙빙 돌았습니다. 저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테이블 모서리를 피가 나도록 꽉 붙잡았습니다. 불임, 민준이 불임이라고. 지난 5년간 저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죄명 아래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혀가 마비될 정도로 쓴 약을 수천 첩이나 마셨고 뼛속까지 아픈 배란 유도 주사를 맞았으며 전국의 사찰을 돌며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생리가 시작될 때마다 저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며 스스로를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자책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구박했고 친척들은 비웃었으며 민주는 늘 고상한 남편인 척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비열한 연극이었습니다. 그는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비겁하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하찮은 남성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모든 죄를 제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는 제가 고통스럽게 약을 마시고 매일 밤 우는 것을 보면서도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온 가족이 제 인격을 짓밟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더 이상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분노는 해일처럼 밀려와 남아있던 마지막 부부의 정마저 휩쓸어 갔습니다. 민주는 단지 제 재산을 빼앗기 위해 저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끔찍한 거짓말로 지난 5년간 제 영혼과 청춘, 그리고 믿음을 죽여왔던 것입니다. 지혜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녀도 너무나 안타깝고 분해서 저를 따라 울었습니다. 지혜는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울지 마. 그런 인간 때문에 더 이상 울지 마.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내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의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더 강해져야 해. 이 진실은 내가 시댁 앞에서 당당하게 이혼하고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될 거야. 저편 테이블에서 민주는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숨겨온 끔찍한 비밀이 이렇게 폭로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날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다시 한번 죽었다 살아난 기분이었습니다. 지난번 교통사고가 육체의 부활이었다면 오늘 알게 된 민준의 불임 사실은 제 영혼의 부활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저는 고개를 숙이고 인내하고 죄인처럼 자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제 자존심을 짓밟도록 내버려 두었고 단지 아내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몸이 망가질 정도로 약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가치 없는 인간을 위한 어리석고 맹목적인 희생이었습니다. 저는 지혜의 차에 앉아 눈물로 흐릿해진 창밖으로 분주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더 이상 약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지혜를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당장 이혼 소송 준비해줘. 저 짐승 같은 인간과 단 1초도 더 같이 살 수 없어. 내 5년의 청춘과 명예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거야.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결의로 빛났습니다. 그녀는 저를 곧장 공증 사무소로 데려가 우리가 방금 수집한 모든 증거를 복사했습니다. 카페에서의 싸움, 녹음 파일부터 민준의 협박 문자, 그리고 아라가 제공한 불임 진단서까지 모든 것이 민준의 인생을 감옥에 묻어버릴 만큼 강력한 고소 자료로 묶였습니다. 저는 지혜에게 살인교사 혐의와 민준의 경제 범죄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민준에게는 돈과 인맥이 있기에 이 싸움이 힘들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죽음의 문턱을 넘었고 인간의 가장 잔인한 면을 맛보았습니다. 더 이상 저를 두렵게 할 것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주눅든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차가운 눈빛으로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김 회장님과 박 여사님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혀를 차며 빈정거렸습니다. 어딜 하루 종일 쏘다니다. 이제 와. 밥도 안 하고 집도 안 치우고 정말 쓸모없는 식충이야. 예전 같았으면 고개를 숙이고 사과한 뒤 부엌으로 향했겠지만 오늘은 그저 비웃음을 날리고 곧장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제 태도에 박 여사님은 불같이 화를 냈지만 저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가 제 개인 물품 중 가장 중요한 것들만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옷들, 제가 아껴서 산 값싼 장신구들은 모두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오직 제 자신에게 속한 것들, 부모님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만 챙겼습니다. 저는 화장대 서랍을 열어 5년 전 찍은 결혼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저는
옆에 선 남자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준도 웃고 있었지만 지금 다시 보니 그 미소에는 계산과 가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가위로 사진을 반으로 잘랐습니다. 이 악연을 끊어내듯 단호하게. 민준의 모습이 담긴 반쪽은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제 모습이 담긴 반쪽은 조심스럽게 펴서 지갑에 넣었습니다. 이 여자는 더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만취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왔고 지독한 술 냄새를 풍겼습니다. 그가 책을 읽고 있는 저를 보자 그는 술주정을 부리며 그동안의 분노와 두려움을 제게 쏟아냈습니다. 너는 재앙 덩어리야. 너랑 결혼한 뒤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저는 책을 덮고 연민의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곧 떠날 테니. 하지만 떠나기 전에 당신이 내게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돌려줄 거예요. 제 낯선 태도에 민주는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술기운에 못 이겨 침대 위로 쓰러져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든 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푹 자둬요, 민준 씨. 이 저택에서의 마지막 편안한 잠이 될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라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사람이 없는 공원으로 나오라고 했고, 우리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아라는 약속 장소에 매우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큰 선글라스를 끼고 스카프로 얼굴을 가린 채 마치 범죄자처럼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어제의 싸움과 민준의 협박 이후 그녀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를 보자 아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돌아서려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라 씨, 나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바람 피운 거 따지러 온 거 아니니까. 당신 목숨 구해주러 온 거예요. 아라는 멈춰서서 제가 앉아있는 벤치로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었고 멍들고 부은 눈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한테 뭘 원하세요? 전 민준 씨랑 헤어졌어요. 더 이상 그 사람이랑 상관없어요.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휴대폰에 동영상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영상은 어젯밤 민준이 술을 마시고 돌아와 다른 낯선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몰래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민준은 취했지만 여전히 분노에 차 말했습니다. 그 아라라는 년이 너무 많은 걸 알아. 입을 막아야 해. 이번 일 처리해주면 김 기사 때보다 2배로 줄게.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어줘. 사고든 독살이든 상관없어. 깨끗하기만 하면 돼. 영상을 본 아라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손발이 떨려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입을 막고 공포에 질려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입막음을 위해 내연녀까지 죽이려 할 정도로 잔인한 인간일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주어 아라에게 건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봤죠? 민준에게 당신도 나처럼 그저 장기말, 소모품일 뿐이에요. 이용 가치가 없어지거나 위험 요소가 되면 그는 망설임 없이 당신을 제거할 거예요. 그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는 오직 자기 자신과 자기 돈만 사랑해요. 아라는 제 손을 꽉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언니,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죽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직 젊고 시골에 늙은 부모님도 계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언니 가정을 파괴한 거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아라를 보았습니다. 마음속에 더 이상 질투심은 없었고 어리석은 한 여인에 대한 연민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살고 싶으면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나와 협력해야 해요.
당신이 증인이 되어 법 앞에서 민준의 모든 죄를 폭로해야 해요. 그가 감옥에 가야만 당신도 안전해질 수 있어요. 법은 뉘우치고 협조하는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 거예요. 아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민준과 주고받았던 모든 문자, 녹음 파일, 그리고 그와 사귀면서 알게 된 민준의 자금 세탁 증거까지 모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민준이 김 기사를 고용해 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증언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아라에게 비행기 표와 약간의 현금을 주며 며칠 동안 안전한 곳에 가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때까지 멀어지는 아라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제 손에는 가장 중요한 히든카드가 쥐어졌습니다. 배신당한 여자들의 연대가 결성되었고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저 비열한 남자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운명의 날이 마침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시댁 식구들이 좋아하는 온갖 산해진미를 사왔습니다. 랍스터, 킹크랩, 제비즙, 전복까지. 저는 이 저녁 식사가 제 인생의 어두운 날들을 떠나보내고 그들이 누릴 자격 없는 호화로운 삶에서 그들을 떠나보내는 아주 성대한 송별회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오후 내내 부엌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자 김 회장님과 박 여사님은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그들은 저것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잘못을 빌고 시부모에게 잘 보이려고 저러는 거겠지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박 여사님은 오가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음식을 쳐다보았고 가끔은 거만한 태도로 제게 이것저것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준도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가득 차려진 음식을 보고 눈을 빛냈고 며칠간 굳어있던 표정도 조금 풀렸습니다. 그는 제가 두려움에 굴복하여 재산 포기 각서에 서명하기로 마음먹고 이런 잔치를 벌였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분위기는 가식적으로 화기애애했지만 모두들 마음속에는 각자의 계산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와인을 따라 주었습니다. 저는 잔을 들고 민준과 시부모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부드럽지만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민준 씨, 이 식사는 제 진심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마 우리가 다 함께 앉아 먹는 마지막 식사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킹크랩 다리를 뜯던 박 여사님은 그 자리에서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재수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마지막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야? 집을 나가겠다는 거야? 아니면 이 집안 사람들 다 죽으라고 저주하는 거야? 저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으며 TV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저는 제 휴대폰을 거실의 대형 스크린과 연결해 두었습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뉴스나 예능 프로그램이 아닌 민준과 아라가 카페에서 싸우는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선명한 화질에 소리도 똑똑히 들렸습니다. 민준이 아내를 죽이기 위해 사람을 고용했다고 폭로하는 아라의 외침. 아라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민준의 목소리, 그리고 특히 민준이 불임이라는 사실을 소리치는 아라의 목소리까지. 시끄럽던 식당의 모든 소음이 순간 부쉈습니다. 김 회장님은 손에 들고 있던 크리스털 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렸습니다. 박 여사님은 입을 떡 벌리고 입에 물고 있던 고깃덩이가 떨어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민준은 잿빛 얼굴로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TV 화면을 쳐다보았습니다. 영상은 아라의 울음소리와 민준의 넉나간 얼굴로 끝이 났습니다. 제가 TV를 끄자 공간은 무서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자리에 앉아 전복 한 조각을 그릇에 담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제 다 들으셨죠?
아버님 며느리는 불임이 아니에요. 이 집안의 대를 끄는 사람은 바로 아버님의 귀한 아들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아들이 재산과 보험금을 노리고 저를 죽일 계획을 세웠고요. 박 여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민준을 가리키며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아, 저게 정말이냐? 네가 정말 불임이라고? 왜 엄마 아빠한테 숨겼어? 왜 우리가 서연이를 몇 년 동안 구박하게 내버려뒀어? 민준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더 이상 변명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 회장님은 갑작스러운 충격에 혈압이 오른 듯 가슴을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자랑이었던 아들, 가문의 명예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민준 씨의 횡령, 뇌물수수, 살인교사 혐의에 대한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어요. 아마 지금쯤 이리로 오고 있을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민준 씨, 이 식사마저 드세요. 조금 있으면 교도소 밥은 입에 안 맞을 테니까요. 경찰이라는 말에 민준은 미친 짐승처럼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식탁을 엎어버렸고 그릇들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졌습니다. 음식물은 사방으로 튀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핏발선 눈으로 테이블 위에 과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경찰에 신고해. 내가 너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이 나쁜 년, 네가 내 인생을 망쳤으니 나도 널 살려두지 않겠어. 저는 그의 난동을 예상하고 있었기에 재빨리 뒤로 물러나 큰 의자 뒤에 숨었습니다. 김 회장님과 박 여사님은 경악하며 아들을 말렸습니다. 박 여사님은 민준의 다리를 붙잡고 울며 애원했습니다. 민준아, 제발 진정해. 너 정말 살인자가 될 셈이야. 칼 내려놔. 아들아. 민준은 어머니를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궁지에 몰린 자의 힘은 그를 미치광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제게 달려들었고 날카로운 칼끝이 제 가슴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옆에 있던 화병을 들어 스스로를 방어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저택 밖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확성기를 통해 김민준에게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는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은 이미 포위되어 있었고 대문이 부서지며 수십 명의 경찰들이 총을 든 채 들이닥쳤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고 손에 들고 있던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경찰 제복을 보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모든 광기는 사라지고 막다른 길에 몰린 범죄자의 극심한 공포만이 남았습니다. 경찰 2명이 민준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뒤로 꺾고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하는 소리는 탐욕스럽고 잔인했던 한 남자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소리였습니다. 팀장으로 보이는 경찰이 김민준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을 낭독했습니다. 김민준 씨, 살인교사, 사기, 뇌물 공여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지금부터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끌려나갔습니다. 그는 제 눈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아들을 따라가며 비통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들아, 왜 이렇게 됐니? 내 아들은 억울해요.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법을 집행하는 이들의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김 회장님은 의자 위로 쓰러져 가슴을 부여잡고 멀어져가는 호송차를 넉나간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수라장이 된 거실 한가운데 서서 시댁의 몰락을 지켜보았습니다. 조금의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이자 그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인과응보였습니다. 저는
김 회장님께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건강 챙기세요. 곧 제 변호사가 이 집에 대해 말씀드리러 올 겁니다. 민준의 사건은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언론은 재산을 노리고 아내를 청부 살해하려 한 비정한 남편에 대해 연일 보도했습니다. 저와 지혜가 수집한 증거는 명백했고 아라 또한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서 민준의 모든 죄를 자백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6개월간의 수사와 재판 끝에 법원은 김민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그리고 다른 경제 범죄 혐의로 수십 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평생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재산 문제에 있어서는 유 원장과 민준이 부부 공동 재산을 불법적인 사업에 사용했다는 증거 덕분에 법원은 제가 정신적 피해 보상과 손해배상의 명목으로 대부분의 재산을 소유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0평짜리 저택은 제 소유가 되었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집을 인수하던 날 김 회장님과 박 여사님은 끝까지 버티며 나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집 앞에서 저를 불효막심한 며느리라며 욕하고 소리쳤지만 이웃 중 누구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 가족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기에 경멸하고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법원 집행관과 경찰을 불러 강제 집행을 진행했습니다. 법 앞에서 김 회장님과 박 여사님은 결국 짐을 싸서 그들이 자랑하던 저택을 떠나야 했습니다. 낡은 옷가지가 든 가방을 들고 쓸쓸하게 대문을 나서는 노부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통쾌함보다는 인생의 덧없음을 느꼈습니다. 탐욕은 파멸을 부르고 남을 해치면 자신을 해치게 되는 법입니다. 그들은 시골로 내려가 먼 친척집에 의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골에서도 아들이 아내를 죽이려 했다는 흉흉한 소문은 이미 파다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냉대와 고립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몇 달 뒤 김 회장님은 화병으로 돌아가셨고 박 여사님은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되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동네를 배회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모든 일이 정리된 후 그 저택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집에는 너무나 많은 고통스러운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단 하루도 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은 수십억 원에 팔렸습니다. 저는 그 돈의 일부로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빚을 갚아드리고 노후를 편안히 보내실 수 있도록 멋진 집을 지어드렸습니다. 남은 돈의 대부분은 고아원과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돕는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덕을 쌓고 다른 불행한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며 제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고 싶었습니다. 이 도시를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교도소에 있는 민준을 찾아갔습니다. 유리창 너머의 그는 깡마르고 30대 중반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더 이상 분노가 아닌 뒤늦은 후회의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제게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미움은 나 자신을 괴롭게 할 뿐이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한 짓을 용서하지는 않을 거예요.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참회하며 살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섰습니다. 등 뒤로 한때 제 남편이었던 남자의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교도소 문을 나서며 자유로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제 앞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악몽은 이제 정말로 끝났습니다. 새로운 인생, 밝은 미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도소를 나온 뒤 저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서울의 거리를 정처 없이 운전했습니다. 이 도시는 제 가장 빛나고도 가장 고통스러웠던 청춘을 목격한 곳입니다. 거리 구석구석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기쁘고 슬펐던 기억들을 떠올리게 했지만 이제는 모두 과거의 빛깔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골목에 자리한 작은 절을 찾았습니다. 제가 가장 절망적이었던 시절, 기도를 드리러 자주 왔던 곳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빌러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련을 이겨낼 힘을 주신 부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자비로운 관세음보살상 앞에 서자 마음이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워졌습니다. 해질녘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는 제 영혼을 맑게 씻어주는 듯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복수가 아무리 달콤하다 해도 마음에 분노가 남아있다면 온전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민주는 죗값을 치렀고 그의 가족도 응당한 벌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였습니다. 텅 비고 차가워진 저택으로 돌아와 저는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의 마지막 잔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나 시댁 식구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금고를 열어 두꺼운 진료 기록처를 꺼냈습니다. 수많은 초음파 사진, 제가 5년 내내 마셨던 한약과 양약 처방전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보자 약 부작용으로 인한 극심한 복통과 밤새워 토했던 기억, 그리고 임신 테스트기의 한 줄을 보며 흘렸던 굴욕의 눈물이 떠올라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한때 민준이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정성껏 가꾸었던 넓은 정원으로 가져갔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큰 쇠 대야에 쌓았습니다. 지갑에서 남은 반쪽의 결혼 사진을 꺼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그녀는 참 순수하고 맑았습니다. 평온한 안식처를 찾았다고 믿었죠. 저는 그녀를 마지막으로 보며 너무 많은 고통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 반쪽 사진을 대야에 던졌습니다.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르며 고통의 기억이 담긴 종이들을 삼켰습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억울함과 원망, 그리고 시댁의 저주를 싣고 하늘로 올라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춤추는 불꽃을 바라보며 제 영혼이 씻겨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뜨겁고 아팠지만 그 뒤에는 온몸이 나른해질 정도의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억울했던 불임치료 처방전들은 서서히 제가 되어갔습니다. 고통스러운 과거도 그렇게 사라져 갔습니다. 불길이 잦아들 무렵 지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제 더미를 보고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조용히 제 곁으로 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지혜는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 의식이 진정한 해방을 위해 필요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저택의 현관에 앉아 함께 마지막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지혜는 제게 은행 카드와 부동산 서류처를 건네주었습니다. 집 매매 절차는 다 끝났어. 돈은 내 계좌로 입금됐고 시골의 부모님 드릴 새 집도 공사 시작했어. 그러니 마음 편히 떠나. 여기 남은 일은 내가 다 처리할게. 저는 지혜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평생 지혜에게 진 빚, 절대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졌습니다. 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저 깊은 절벽 아래서 뼈가 썩어가거나 이 가짜 황금 세장 안에서 서서히 죽어갔을 겁니다. 저는 지혜에게 건강 잘 챙기고 가끔 시골로 저를 보러 오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변호사 사무실 확장 자금으로 쓰라며 큰 돈을 남겼지만 지혜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우리 우정은 돈으로 살 수 없어. 네가 행복하면 난 그걸로 됐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여행 가방을 들고 도시를 떠났습니다. 다시는 저택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이제 새로운 주인의 것이었고 그 안의 기억들도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는 저를 화려한 도시에서 멀리 데려가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선택한 푸른 바다와 눈부신 햇살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1년 후 항구 도시 부산은 꿀처럼 노란 햇살과 짭짤한 바다 내음이 섞인 시원한 바람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이곳을 새로운 정착지로 선택했습니다. 바다의 자유로움과 너그러움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모든 근심을 씻어주고 모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부와 부모님을 위한 집을 짓고 남은 돈으로 바다에서 몇 걸음 떨어진 조용한 거리에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제 꽃집의 이름은 소박하게 안녕이라고 지었습니다. 안녕 안녕, 평안하고 무사하다는 뜻이죠. 제 남은 인생에 바라는 모든 것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바다 위로 새벽이 밝아올 때 자전거를 타고 꽃시장에 가서 이슬을 머금은 가장 신선하고 아름다운 꽃들을 직접 골랐습니다. 부드러운 꽃잎을 만지고 달콤한 자연의 향기를 맡는 그 순간을 사랑했습니다. 가게로 돌아와서는 정성껏 꽃을 다듬어 손님을 맞을 아름다운 꽃병을 만들었습니다. 가게 안은 언제나 꽃향기와 부드러운 음악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제 손님들은 주로 마음씨 좋은 동네 주민들과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여행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꽃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늘 웃는 가게 주인과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가게에 들르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손재주가 좋고 햇살 같은 미소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저를 보면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다고요. 그 미소를 얻기 위해 제가 얼마나 많은 눈물과 고통을 겪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느리고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침에는 꽃집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해변을 따라 맨발로 걸으며 파도가 발을 간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말에는 그림 수업에 참여했고 가끔은 지역 봉사 단체와 함께 병원의 어려운 환자들에게 죽을 나눠주는 봉사를 했습니다. 더 이상 호화로운 삶도 시중을 드는 사람도 없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자유로웠습니다. 부모님도 가끔 저를 보러 오셨는데 딸의 혈색이 좋아지고 활기찬 모습을 보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예전에 그 큰 집에 살 때는 얼굴에 늘 그늘이 져 있었는데 지금은 월세방 살면서 자전거를 타는데도 활짝 핀 꽃 같구나. 행복은 정말 마음먹기에 달렸나 보다. 어느 날 오후 제 또래로 보이는 한 남자가 꽃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주 큰 해바라기 꽃다발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결혼 기념일을 맞아 아내에게 선물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해바라기를 아주 좋아하는데 항상 태양을 바라보는 모습이 믿음과 희망을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내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의 행복한 눈빛을 보며 제 마음에도 잔잔한 감동이 일었습니다. 질투나 서운함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진실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많이 존재한다는 믿음. 단지 제가 운이 없어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사람을 만났을 뿐이라고. 저는 정성껏 꽃다발을 만들고 빈티지한 신문지로 포장한 뒤 노란색 리본을 묶어주었습니다. 그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꽃처럼 두 분도 영원히 행복하세요. 그는 고맙다고 인사하고는 따뜻한 햇살을 가득 안고 떠났습니다. 저는 가게에 홀로 남아 테이블 위에 노란 해바라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꽃들은 등 뒤에 어둠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빛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저 해바라기처럼 폭풍우 속에서 짓밟혔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꿋꿋이 서서 삶과 기쁨을 찾아 태양을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인과응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고 선하게 사는 사람은 평온을 찾게 될 것입니다. 저는 폭풍우를 겪었기에 맑은 날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누군가 제 삶에 들어와
이 마음을 온전히 치유해 줄지 아닐지는요.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고 현재의 모든 순간을 즐길 줄 안다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영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저녁 햇살이 세상을 꿀처럼 노랗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백합과 장미, 국화향이 어우러진 향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제 평온이라는 두 글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행복은 사실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의 평온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무 문에 마감 팻말을 걸고 낡은 자전거를 끌고 나섰습니다. 벽돌길 위에 길게 드리워진 제 그림자가 각자의 보금자리로 향하는 사람들의 물결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또다시 해가 뜰 것이고 제 마음의 정원의 핀 꽃들도 다시 활짝 피어 눈부시게 향기를 뿜어낼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서연 씨의 인생 이야기를 덮으며 우리는 단순한 복수나 인과응보의 이야기를 넘어 어떻게 살고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 인과응보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민준과 그의 가족은 탐욕과 잔인함으로 타인에게 고통을 주었고 결국 투옥과 고독이라는 비참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반면 서연 씨는 생사의 고비를 넘겼지만 선한 마음을 잃지 않고 멈출 때를 알고 미움을 내려놓았기에 진정한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은 넓은 저택이나 고급차, 공허한 칭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평온에서 아름다운 꽃 한 송이, 바다를 바라보는 오후, 늙은 부모님의 미소와 같은 소박한 것들에서 옵니다. 서연 씨는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진정한 기쁨을 잡을 수 있는 자유로운 두 손을 갖게 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셋째, 여성의 가치입니다. 서연 씨는 현대 여성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착하지만 약하지 않고 희생할 줄 알지만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일어설 줄도 압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결코 타인이 자신의 가치를 정하게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거나 이혼했다는 낡은 편견 때문에 자존감을 잃지 마세요. 여성은 자유롭고 주체적이며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서의 힘입니다. 서연 씨는 폭력으로 복수하거나 평생 미움에 사로잡혀 사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고상한 복수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빛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용서는 타인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평온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삶의 좋은 가치와 정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마음에 깊이 남는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